잠이 깨면 바라다 보려고 장미 7송이를 샀다. 거리에 나오니 사람들이 내 꽃을 보고 간다. 여학생들도 내 꽃을 보고 간다. 전차를 기다리고 섰다가 Y를 만났다. 언제나 그는 나를 보면 웃더니 오늘은 웃지를 않는다. 부인이 달폴지 않는데 약 지으러 갈 돈도 떨어졌다고 한다. 나에게도 가진 돈이 없었다. 머뭇거리다가 부인께 갖다 드리라고 장미 2송이를 주었다. Y와 헤어져서 동대문행 전차를 탔다. 팔에 안긴 아기가 자나하고 들여다보는 엄마와 같이 종이에 쌓인 장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문득 시의 화병에 시든 꽃이 그냥 꽂혀있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는 전차가 벌써 종로를 지났으나 그 화병을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전차에서 내려 사직동에 있는 시의 하숙을 찾아갔다. 씨는 아직 들어오질 않았다. 나는 그의 꽃병에 물을 갈아준 뒤에 가지고 갔던 꽃 중에서 2송이를 꽂아 놓았다. 그리고 딸을 두고 오는 어머니와 같이 뒤를 돌아보며 그 집을 나왔다. 순산동에서 전차를 내려서 남은 3송이의 장미가 시들세라 빨리 걸어가노라니 누군지 뒤에서 나를 찾는다. K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애인을 만나러 가는 모양이었다. K가 내 꽃을 탐내는 듯이 보았다. 나는 남은 꽃송이를 다 주고 말았다. 그는 미안해하지도 않고 받아가지고는 달아난다. 집에 와서 보니 꽃 싸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꽃병을 보니 미안하다. 그리고 그 꽃 7송이는 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었지만 장미 1송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내 책상 속에는 10여 년 전 텐스트 스토어에서 사온 구슬치게 하는 마블 몇 개가 있다. 라일락, 너는 느릅나무 그늘지는 거리에도 피어있다. 영과 마블을 파는 작은 가게가 있는. 나는 어려서 장난감 가게 주인을 부러워하였다. 지금도 막상 장사를 시작한다면 장난감 가게밖에 할 게 없는 것 같다. 물론 그 가게에서는 아이들에게 화상을 입게 하는 딱총은 안 팔 것이다. 장난감 가게는 우선 그 상품이 재미있다. 손님이 아니 오더라도 나 혼자 그것들을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리고 장난감 가게에 오는 손님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다. 약방과는 다르다. 이쁜 아기, 이쁜 엄마, 좋은 할아버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면 금방 부자가 될 것이다. 장난감 가게를 하게 되면 부대 사업으로 옆에다 장난감 서비스 센터를 내겠다. 바퀴 빠진 자동차도 고쳐주고 다리 부러진 인형도 고쳐주고. 그러나 나의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을 생각하면 수선료를 많이 받을 수 없다. 나는 어려서 무서움을 잘 탔다. 그래서 늘 머리맡에다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주석으로 만든 용감한 병정들을 늘어놓고야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나의 군의병들은 다 제자리에서 꼼짝도 아니하고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미국의 한 은퇴한 철도회사 사장이 자기 집 마당에다 기관차, 그리고 철교, 터널까지 갖춘 장치를 차려놓고 이웃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차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현대 문명이 자랑하는 디젤 기관차도, 제트기도, 우주선도 생각하면 다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언젠가 내가 묻힐 때가 오면 내 책상 서랍 속에 있는 마블을 넣어주었으면 한다. 골동품 수집가는 청자 찻잔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요, 부잣집 부인이라도 진주 반지 하나 끼고 가지 못하지만은 아무리 탐욕스러운 세상이라 하여도 나의 구슬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들어진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오.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렬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오.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흥미는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있는 것이다. 수필의 색깔은 황홀 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태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오나우미하며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그 제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대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써지는 것이다.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거와 같은 이 문학은 그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같이 무미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다.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가지 성격을 가져보아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폴로니아스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과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의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덕수궁 박물관에 청자 영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날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져 있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한 조각 연꽃을 꼬부라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못 쓰는 것은 슬픈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다가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여 나의 마지막 10분지일까지도 숙제 초조와 번잡에 다 주어버리는 것이다. 무슨 새지? 어떤 초대석에서 한 손님이 물었다. 종달새야. 주인의 대답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종달새라고? 하늘을 솟아오르는 것이 종달새지. 저것은 조롱새야. 내 말이 떨어지자 가중은 경탄하는 듯이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책을 읽다가 아까 친구 집에서 한 말을 뉘우쳤다. 비록 갇혀있는 새라 하여도 종달새는 공작이나 앵무새와는 다르다. 갇혀있는 공작은 거칠은 사내보다 아늑한 우리안이 낫다는 듯 안일하게 살아간다. 화려한 날개를 펴고 교태를 부리기도 한다.
앵무새도 자유를 망각하고 감금 생활에 적응한다. 곧잘 사람의 말을 흉내도 낸다. 예전 어떤 집에는 일어 상용하는 주인을 따라 오하이오 하고 인사를 하는 앵무새도 있었다. 그러나 종달새는 갇혀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종달새는 푸른 숲, 파란 하늘, 여름보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가 꿈을 꿀 때면 그 배경은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넓은 들판이다. 아침 햇빛이 조롱에 비치면 그는 착각을 하고 문득 날려다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쓰러지기도 한다. 설사 그것이 세상 속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들을 모르는 종달이라 하더라도 그의 피 속에는 선조 대대의 자유를 희구하는 정신과 위로 지향하는 강한 본능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칼멜 수도원의 소녀는 갇혀있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자유 없는 천사다. 해방전 감옥에는 많은 애국자들이 갇혀있었다. 그러나 철창도 콘크리트 벽도 어떠한 고문도 자유의 화신인 그들을 타락시키지는 못했다. 시온, 너의 감옥은 성스러운 곳. 너의 슬픈 바닥은 대단 바로 그이의 발자국이 닳아 너희 찬포석이 잔디인 양 자국이 날 때까지 보니 바로가 밟았다. 누구도 이 흔적을 지우지 말라. 그것들은 폭군으로부터 신에게까지 호소하나니 이것은 내가 좋아하던 시구였다. 예전 북경에는 이른 새벽이면 고궁담 밖에 조롱을 들고 섰는 노인들이 있었다. 궁 안에서 우는 새소리를 들려주느라고 서 있는 것이다. 울지 않던 새도 같은 종류의 새소리를 들으면 제 울음을 운다는 것이다. 거기 조롱 속에 종달새가 있었다면 그 울음은 단지 배워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작은 가슴에 뭉쳐있던 분노와 갈망의 토로였을 것이다. 조롱 속의 새라도 종달새는 종달새다. 바톤이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그러나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 있어서는 멤버가 된다는 것만도 참으로 행복된 일이다.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이 깊은 일이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자기의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아니 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은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스볼 팀의 외야수와 같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콘트라 베이스를 나는 좋아한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스켈소의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는 조난 콘트라 베이스를 쩔쩔 매게 하는 빠른 대목이 있다.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플레이어를 부러워한다. 전원 교향악 제3장에는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서투른 바순이 제때 나오지를 못하고 뒤늦게야 따라 나오는 대목이 몇 번 있다. 이 우스운 음절을 연주할 때 바순 플레이어의 기쁨을 나는 안다. 팀바니스트가 되는 것도 좋다. 하이든 교향곡 94번의 서두가 연주되는 동안은 카운터 뒤에는 약방 주인같이 서 있다가 청중이 경악하도록 갑자기 북을 두들기는 순간이 오면 그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자기를 향하여 힘차게 손을 흔드는 지휘자를 쳐다볼 때 그는 잠옷 무상의 환희를 느낄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공책에 줄치는 작은 자로 교향 악단을 지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토스카니니가 아니더라도 어떤 존경받는 지휘자 밑에 무명의 플루트 플레이어가 되고 싶을 때는 가끔 있었다.
간절한 소원이 꿈에 이뤄지기도 한다. 모터사이클에 속력을 놓고 마냥 달린다. 브레이크를 걸어도 스톱이 되지 않아 애를 쓰다가 잠이 깬다. 나는 와이키키 비치에서 한 노인 교포를 만난 일이 있다. 그는 1904년에 이민으로 하와이에 온 후 50년이 되어도 꿈의 배경은 언제나 자기 고향인 토용이라고 하였다. 꿈앤드 이즐리오 그 잔잔한 고향바다라고 한 노산의 노래가 생각난다. 미국에서 유행되던 푸르고 푸른 고향의 풀이라는 노래가 있다.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꿈의 고향을 꿈꾸는 것이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내벽이 그를 에워싸고 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벽돌담도 철창도 다 쓰러져 없어지는 것이다. 또 이런 사연의 노래가 있다. 아기가 자기 전에 기도드리는 것을 엄마는 몰래 엿보았다. 빨간 리본을 보내달라고 아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엄마는 빨간 리본을 사러 거리로 나갔다. 그러나 밤이 깊어 상점은 모두 닫혀 있었다. 엄마는 돌아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아기 방문을 열어보니 아기의 머리맡에는 빨간 리본이 놓여 있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서양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처녀가 선 아그네스제 전야에 단식을 하고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 아그네스에게 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면 그날 밤 꿈의 미래의 남편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서 나는 꿈의 엄마를 찾으러 길을 가고 있었다. 달밤에 산길을 가다가 작은 외잔집을 발견하였다. 그 집에는 젊은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달빛에 우아하게 보였다. 나는 허락을 얻어 하룻밤을 잤다. 그 이튿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았다. 불러봐도 대답이 없다.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 거기에 엄마가 자고 있었다. 몸을 흔들어 보니 차디차다. 엄마는 죽은 것이다. 그 집 울타리에는 이름 모를 찬란한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언젠가 엄마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얼른 그 꽃을 꺾어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하얀 꽃을 엄마 얼굴에 갖다 놓고 뼈야 살아라 하고 빨간 꽃을 가슴에 갖다 놓고 피야 살아라 그랬더니 엄마는 자다가 깨듯이 눈을 떴다. 나는 엄마를 얼싸 안았다. 엄마는 금시에 하게 되어 날아갔다.